올해로 80세가 된 저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캐나다로 이민 간 후부터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바람소리만 가득합니다. 순이 할머니, 오늘도 마당에서 혼자 있네요? 그래, 김 할머니.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 가끔이라도 아들한테 전화해봐요. 손주들도 보고 싶을 텐데. 아들이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아. 몇 달에 한 번씩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지. 마을 어귀를 걸으며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핀 꽃들을 바라보니 문득 준호가 어릴 때 심었던 나무가 떠올랐죠. 엄마, 이 나무가 크면 저도 어른이 될까요? 그때는 그 작은 나무처럼 준호도 제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마저 얼마 전 바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전화기를 바라보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하지만 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제게 부담을 느낄까봐 두려웠어요. 텅 빈 방 안에서 손주들 사진을 바라보며 그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이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죠. 할머니, 다음에 꼭 전화할게요. 이런 약속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지만 혼자서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망설여졌어요. 괜찮아. 혼자라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나름의 평온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텃밭에 물을 주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던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 황급히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호입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었죠. 몇 년간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왔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야? 니들 정말로 한국에 돌아온 거니? 네, 엄마.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에요.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얼마 전에 왔어요. 정착하느라 바빠서 연락드리기 힘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서야 저에게 알리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던 걸까요? 어디서 살고 있니?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이죠.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저를 초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은 더욱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동안 소식만 듣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돌아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무엇으로 준비할지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밤새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몇 년 만에 아들과 손주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웃집 김할머니, 내일 서울에 가요. 서울은 무슨 일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왔대. 손주들도 만날 수 있게 됐어. 아이고, 정말 반갑겠네요. 얼마나 컸을지 궁금하시겠어요. 동네 슈퍼에 들러 손주들을 위한 과자와 간식을 고르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첫째 손주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테고 둘째 은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겠죠. 예전에 품에 안기던 모습만 기억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서울 가신다면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슈퍼 아저씨. 손주들 선물도 잘 챙겨갈게.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할머니를 알아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손주들이 저를 기억할까?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내가 뭘 더 가져가면 좋을까?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 문득 손주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 같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할머니 왔다.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그려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금방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호야, 기다려라.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죠. 다녀올게요.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도시 여행의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할머니, 서울 가세요? 네, 아들이랑 손주들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저도 자식들 보러 가는 길이에요. 다들 바빠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캐나다에 있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옆자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분주함에 잠시 당황스러웠죠. 시골과는 너무 다른 풍경에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제가 지하철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강남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네. 친절한 젊은이의 안내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 노선 타시고 2번 갈아타시면 됩니다. 여기 메모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참 친절하네. 지하철에 올라타니 온통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방송을 듣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문 앞으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어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역을 빠져나와 준호가 알려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건물이 준호의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도착했어. 어디로 가면 되니? 벌써 오셨어요? 제가 나가서 마중할게요. 역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니 고향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마음이 어색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걸어오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고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고생하셨죠?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도 네가 그대로 내 아들이구나. 들어가시죠. 택시 타고 가요. 아이들은 집에 있니? 할머니 온다고 기다리고 있을까? 손주들 이야기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준호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얘들아, 할머니 오셨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민수야, 은진아, 할머니 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게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첫째 손주 민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민수는 겨우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게임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은진이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은진아, 나와봐.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둘째 손주 은진이가 나왔습니다. 민수보다는 표정이 밝았지만 역시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진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선물도 가져왔어. 가방에서 준비해간 과자를 꺼내 내밀자 은진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아, 며느리는 어디 있니? 직장에 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준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혹스러웠지만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밝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민수야, 학교는 잘 다니니? 친구들은 많니? 네. 짧은 대답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가방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짐 풀고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방문을 닫고 혼자 남겨지자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따뜻한 재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가 어디니? 아이들 방에서 자면 안 되나? 방은 좀 좁아서 거실이 더 편하실 거예요. 준호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에서 자길 기대했는데 거실 바닥에 혼자 누워야 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준호야, 엄마랑 같이 자면 손주들이 좋아할 텐데. 엄마, 애들이 이제 크니까 자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해 주세요. 거실에 홀로 이불을 깔아주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일원이 아닌 방문객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 알겠다. 고마워. 아이들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더 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제외된 가족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릴게요. 은진이가 물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가오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반가웠어요. 고마워, 은진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그냥 그래요. 저 들어갈게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은진이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시골집 천장과는 다른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불 끌게요. 민수가 불쑥 나와 거실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잘 자, 애들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정막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있지만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얇은 이불이 시골집 침대보다 훨씬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마음이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방 안에서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곧 돌아가실 거야. 할머니도 시골에 할 일이 많으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가 좋아했던 반찬을 몇 가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담가온 김치와 간장게장을 꺼내놓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호야, 굶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나가. 네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야. 아, 그게 요즘엔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요. 시간도 없고. 아들은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냉장고에서 우유와 시리얼만 꺼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된장찌개도 끓였는데 예전엔 얼마나 좋아했었니? 엄마, 요즘은 입맛이 바뀌었어요. 기름진 음식보다 건강식을 선호해요. 준호의 말에 제가 만든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뜻으로 들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애들아, 할머니가 만든 반찬 먹어볼래? 저는 빵만 먹을래요. 저도 시리얼이면 충분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은 거의 손 떼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빠르게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리를 떴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네.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요즘 식습관이 달라져서 그래요. 준호는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지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이 없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라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치울게요, 할머니. 은진이가 다가와 말했지만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은진아. 그냥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할머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그게 할머니 편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변명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차가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맛없나? 예전엔 정말 좋아했는데.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손주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지금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끝나고 얘기하자.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얘기 좀 하자. 숙제해야 돼요. 방문 너머로 민수의 냉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은진이를 찾아 나섰어요. 부엌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은진이를 발견했죠. 은진아, 뭐 보고 있니? 친구들이랑 문자해요. 재미있겠구나. 할머니도 좀 보여줄래?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은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기 싫은 듯한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은진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괜찮아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은진이마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애들이 할머니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네. 엄마,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불편해해요. 특히 오랫동안 안 본 어른이면. 그래도 할머니인데.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말하는 것들이 애들에겐 낯설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손주들과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 손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시골에서 가져온 사진첩 있는데 같이 볼래? 지금은 좀 피곤해서. 나중에 보죠, 엄마. 준호마저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거실엔 또다시 저 혼자만 남겨졌어요. 원래 이런 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혼자 펼쳐보았습니다. 어릴 적 준호와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일이니? 사실 저희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지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직장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고. 그랬구나.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준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저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 네. 새 출발하려고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어요. 엄마, 사실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빚을 좀 졌어요. 정착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지금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으로는 빚 갚기도 버거워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몇 년 전 손주들 유학비로 밭을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준호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었죠.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니? 사실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짐작이 됐습니다. 준호의 표정과 말투에서 곧 제게 무언가를 요청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 노후 대책도 생각해야 해. 그럼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엄마,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형편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보렴. 사실 엄마 밭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말에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밭은 제가 남은 여생을 의지하려고 아껴둔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준호야, 그 밭을 팔자고. 그건 내가 남은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야. 알아요, 엄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말 급해요. 빚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몇 년 전에도 밭을 팔아서 너희 유학비로 보냈잖니.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저희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기반이 필요해요. 준호야, 내가 나이가 많아. 그 밭마저 팔면 난 뭘 의지하고 살아갈까? 저희가 엄마를 모실게요.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호의 약속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엄마,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이란 말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준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낯선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 밭에 농사 지어서 뭐해요? 땅 팔면 저랑 엄마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땅은 내 행복이야. 그 땅 팔아서 네 이득만 챙기려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배추 농사 그거 힘만 들잖아요. 엄마도 나이도 있고 쉬셔야죠.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땅 팔아주세요.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서로 감정이 격해진 채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공원에서 아들과 다툰 후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핑계로 부엌에 있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엄마. 아까는 제가 좀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해요. 괜찮아.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밭을 팔지 않겠다는 제 결정에 실망했던 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아들, 그럼 내가 밭을 팔고 서울로 올라와서 너희 집에서 같이 살까? 그러면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잖아. 준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제안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죠.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밭을 팔면 돈도 줄 수 있고 손주들도 돌봐줄 수 있잖아. 그게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애들도 각자 방이 필요하고. 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 밭부터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프시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들의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원하는 건 제 재산이었지 저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밭만 팔아서 돈을 달라는 거구나. 나는 필요 없고.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 지금은 애들도 적응하는 중이고 집도 작아서 나중에 더 나은 환경이 되면. 준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돈줄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알겠다. 내가 오해했나 보구나. 엄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상황이 좋아지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그날 밤 제게 할당된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단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일 뿐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은 아니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늦게야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미야.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오는구나. 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신이 없어요. 식사는 했니? 내가 찬 좀 데워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손주들 학교 갔다 오면 얼굴도 보고. 준호도 바빠서 아침에만 잠깐 보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께 도움을 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호와의 대화를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수미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지만 그 밭은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재산이야.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준호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를 모르고 있었던 듯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그건 나중에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계획이 없었잖아.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어.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잖아. 부부가 제 재산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것 같은 대화 내용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존재가 단지 경제적 도움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갑자기 다시 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어제와는 다른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 말한 것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그 밭에 대해서요. 지금이 밭을 팔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땅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나아요. 준호의 말투는 마치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제 상황보다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 밭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수미야, 그 밭은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내게 삶의 의미를 주는 곳이야. 하지만 어머님 나이에 그 힘든 농사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저를 설득하려는 게 명백했죠. 엄마, 저희 진짜 어려워요.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준호야, 너희가 어렵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 밭마저 팔면 난 어떻게 살아가니? 저희가 모실게요. 나중에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이라는 말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거절한 것과는 달리 나중이라는 모호한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알겠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손주들 유학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 다시 부탁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엄마. 그렇지만 정말 급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내 노후까지 빼앗으려 하지 말고.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어요.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손에는 차키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제가 오늘 시간이 나서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투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그래, 알겠다. 짐 좀 챙길게. 서두르세요. 교통이 막히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을 꾸리면서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도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오늘 일찍 출근했어요. 제가 대신 인사 전할게요. 차에 오르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쫓겨나듯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내내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제 말한 밭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야,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네가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구나?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얼굴 뵙기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바쁘다니 어쩔 수 없지.
너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손주들도 공부하느라 정신없겠지. 기차역에 도착해서 준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제 가방을 꺼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엄마, 몸 건강하시고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고맙다. 너희도 잘 지내라. 준호는 더 이상의 작별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차역에 남겨진 저는 천천히 대합실로 향했어요.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차에서 내려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오랜만에 보는 마을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이웃집 김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순희 씨, 언제 돌아왔어요? 서울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방금 내려왔어요. 김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 만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손주들도 많이 컸겠네요. 김 할머니의 밝은 표정과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실상을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지내고 있어서 걱정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손주들이 할머니 보면 반가워했겠네요. 얼마나 컸을까? 그래요. 많이 컸어요. 이제 제 말도 잘 안 듣네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표정에서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혹시 집에 가는 길이면 같이 가요. 이야기도 하면서요. 네, 같이 가요. 함께 걸으며 마을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김 할머니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을길을 걸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순이 씨네 밭에 배추 심었다면서요? 올해는 작황이 좋대요. 네, 농사 짓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어 좋아요. 맞아요. 자식들 다 떠나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건 이렇게 땅이랑 일밖에 없어요. 김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이 노인들의 모습이 새삼 강해 보였어요. 순희 씨,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요.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달리 이곳에서는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푹 쉬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이나 같이 해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팔라고 했던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배추들은 제법 자라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구나. 순희 씨, 밥 보러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옆밭에 최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다 쉬어가는 모양이었죠. 네, 서울 갔다 와서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아이고, 아들네 집에 다녀오셨구나. 밭은 걱정 마요. 내가 가끔 봐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추가 잘 자랐네요. 배추 잎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어요. 아들은 이걸 팔아서 돈으로만 보았지만
저에겐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뭐 힘든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바빠서요. 우리 자식들도 다 그래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밭이랑 대화하면서 살아요. 최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위로가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저도 그래요. 이 밭이 내 친구예요. 맞아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이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밭을 걸으며 텃밭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함께 심었던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최할아버지, 이 나무 기억나세요? 예전에 쓰러진 그 나무 자리예요. 아, 그 나무. 준호가 어릴 때 심었던 거죠. 새싹이 나고 있네요. 네, 바람에 쓰러졌었는데 다시 자라고 있어요. 새싹을 바라보며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진 나무 자리에서 다시 새 생명이 피어나듯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순희 씨, 이 밥 팔 생각 없죠? 요즘 부동산이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이 밭은 제 인생이에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자식들은 자기 삶 살게 두고 우리도 우리 삶 살아야죠. 최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고요. 고향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도 연락이 왔었지만 미루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 이번에는 꼭 검진 받으러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동안 미뤘어요. 혼자 나쁜 결과 들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 마세요. 마을 분들 다 오시니까 같이 결과 듣고 서로 의지도 하실 수 있어요. 보건소 직원의 말에 용기를 내어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건강도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할머니도 오신대요? 네,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 오신대요. 함께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와 함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건강검진이라 긴장되었지만 주변에 아는 얼굴들이 있어 마음이 놓였어요. 어르신,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약 먹는 건 없어요. 요즘 어지럽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가끔 어지럽긴 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죠.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박순희님,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 설명해 주신대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별일 없죠?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정상보다 높아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픈 건 괜찮은데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순희 씨, 어떤 결과 나왔어요? 혈압이랑 당뇨 수치가 높대요. 약을 먹어야 한대요. 걱정 마요. 저도 그런 약 몇 년째 먹고 있어요. 같이 약 먹으러 다니면 되지 뭐. 김 할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검진 다음 날, 마당에 앉아 약봉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당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래전 마을을 떠났던 이웃정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박순희 씨 맞죠? 기억나세요? 저 정영자예요. 아이고, 영자 씨. 언제 돌아왔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식들 키우고 나니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정 할머니는 제가 앉아있는 평상으로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세월 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순희 씨는 여전히 혼자 사는 거예요? 아들은 잘 지내요? 응, 아들은 원래 캐나다에 있다가 요즘은 서울에 살아. 얼마 전에 다녀왔었지. 자식들이 다 그래요. 나도 서울에서 자식들 가까이 살았지만 각자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 정 할머니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위로가 되었어요. 약은 왜 먹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보건소에서 검진 받았더니 혈압이랑 당뇨 조심하래. 처음으로 약을 먹게 됐네. 저도 그래요. 같이 약 먹어요. 저도 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정 할머니는 웃으며 자기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자 씨, 혹시 저녁 먹었어? 같이 먹을래? 아직요. 같이 먹으면 좋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뭐라도 차릴게. 오랜만에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정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희 씨, 난 자식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지. 그랬구나. 나도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제부터는 자식 생각 말고 우리 생각하면서요. 정 할머니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 할머니와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김 할머니, 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순희 씨, 약은 잘 먹고 있어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고 있어. 근데 혼자서 먹으려니 가끔 잊을 때도 있더라고.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줄게요. 나도 잊지 않게 서로 도와야죠. 밭에 도착하자 최 할아버지가 이미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박순이, 이 배추들 잘 크고 있네. 올해는 수확이 좋겠어. 덕분이지요. 제가 서울 간 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뭘.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땅을 가꾸며 흘리는 땀이 오히려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웠던 일도 여럿이 함께하니 금세 진척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웃음까지 더해졌어요. 순희 씨, 이 밭 가지고 있기 잘했어요. 요즘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건 작황이 좋네요. 맞아요. 아들이 이 밭 팔라고 했던 걸 잘 지켰어. 아들이 밭을 팔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네. 순간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정 할머니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밭을 팔아달라고 했었어. 그랬군요. 자식들이란.
우리 자식도 비슷해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김 할머니가 일을 멈추고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밭을 안 판 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이 밭에서 나온 배추로 김장도 하고 남는 건 팔아서 생활비도 벌어야겠어요.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외로움이 이곳에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지. 내가 배추전 부쳐갈게. 서울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집 앞 평상에서 저녁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찾아봤어요. 전화해볼까? 아니다, 그만둬야지. 박순희 씨, 뭐해요? 뒤에서 들린 정 할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아, 영자 씨. 그냥 별 보고 있었어.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아들이죠?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아들 생각이 나서. 정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 전화기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하죠. 전화해도 될까, 귀찮아 할까. 그런 생각들. 맞아. 준호가 바쁘다고 했는데 전화해서 방해할까봐 걱정돼.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희 씨,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데. 그래도 지난번에 안 좋게 헤어졌잖아. 아들이 내 전화 받기 싫어할 것 같아. 순희 씨가 아들 생각해서 밭 안 팔았던 거 후회해요? 정 할머니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 결정이 옳았는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이 밭 덕분에 나 스스로 설 수 있잖아. 그럼 됐죠. 이제 우리 순희 씨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정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아니야, 그만둘래. 나중에 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전화할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내일 우리 함께 장에 가요. 배추랑 무 팔면 용돈도 벌 수 있을 거예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걸지 않은 것도 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영자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식들은 자기 삶 살게 두고 우리도 우리 삶 살아야죠.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마을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 일찍 왔네요. 배추 좀 씻는 거 도와주실래요? 그럴게요. 정 할머니도 벌써 오셨네.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순희 씨가 기른 배추가 제일 좋아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구어낸 작물로 김장을 하니 기분이 뿌듯했어요. 순희 씨, 이번에 담근 김치는 마을 장터에도 내놓으면 좋겠어요. 맛있다고 소문나면 돈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장사해봐요.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김치를 담그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소외감은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 혹시 요새도 아들 생각나요? 가끔은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김치를 버무리며 김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질문이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내 삶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맞아요. 자식들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삶을 살아야지요. 김장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노인정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순희 씨, 우리 노인정에서 매주 한 번씩 모임할까요? 같이 밥도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텃밭에서 채소도 가져갈게요.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아요.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머릿속에서 아들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픔보다는 그저 지나간 시간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할머니, 내일 또 뵐게요. 그래, 내일 봐요. 약 잊지 말고 챙겨 먹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부모인 우리도 그들의 삶의 짐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준비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관계는 변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을 때 진정으로 외로운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삶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